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미산 우주론에 관계된 그러한 배경 얘기들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미산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불교 우주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들을 이해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찰을 이해하는 사찰의 구조, 그 다음에 중세 불교 문헌들 아니면 고대 불교 문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미산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중심산이고 이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상상 속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교 문화가 아니고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 배경 문화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이제 수미산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위에가 평평하게 이렇게 밋밋하게 돼 있어요. 사각형으로 돼 있고 밑에는 원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수미산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가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위에가 사각형이고 밑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사론에서는 정육면체 큐브 모양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12가지 수미산 형태는 한 12가지를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저는 첨성대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성대가 이제 수미산이냐 이러한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근데 첨성대가 왜 수미산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직접 가보면 세계 최초의 뭐 천문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별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은 그냥 산에 보통 천문대 같은 경우는 어느 천문대들이 다 산에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하늘하고 가까운 게 보기가 낫겠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입지 조건이 어디냐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데 그래서 어두워야 상대적으로 별을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별 볼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오늘날 같은 도시 문화에서는 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아니면은 산사로다가 템플스테이 같은 거 오시는 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별을 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누워서 별을 볼 때 우리 어렸을 때 봤었던 그런 별이 쏟아지는 느낌? 우리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알퐁스도대 별 이래가지고 별이 뭐 이렇게 진짜 쏟아지는 듯한 느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별을 지금은 볼 수가 없죠. 근데 산사에 가보면 그런 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참 뭔가 다른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런 별을 본다는 거는 고대에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별을 본다는 게 단순히 천체를 관측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점을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첨성대라는 게 단순히 별 보기 위한 용도라면 산에 있거나 그 옆에 반월성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차라리 더 별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저것은 특이한 구조만큼이나 특이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수미산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또 신라 그 당시 이제 선덕여왕 때 첨성대가 만들어지는데 선덕여왕 이전에 진평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수미산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미산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미산 중턱에는 지금 첨성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네 군데로 해서 이런 홈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요. 홈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걸 수미산 중턱으로 보면 이게 사천왕천이 됩니다. 사천왕천이 돼요. 그 다음에 해나 별은 이 밖으로 돕니다. 해나 달은 이 밖으로 돕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어떤 우주의 축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으로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치를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를 잘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중국 쪽 기록이라든가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 중국에 가서 당나라 태종, 그 당시에 중국 역사상 뭐 가장 강력한 군주, 그다음에 정치를 잘한 군주라고도 얘기하는 당태종에 의해서 당태종에게 군대를 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태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아서 위험이 없으니까 내 종실 중에서, 내 쉽게 말해 친척 중에서 남자를 하나 보내줄 테니까 왕을 가러라, 이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예요. 그래서 선덕여왕 당시에 아무튼 북쪽에 고구려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백제가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극복하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무능하니까 종교성을 이용해서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뭐 성조항고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덕여왕과 관계된 재밌는 얘기가 있지. 그 무슨 뭐 모란꽃을 중국에서 보냈는데 그 향기가 없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성희롱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중국 황제가 아마 당태종일 겁니다.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그렇게 보내는 거죠. 모란꽃에 향기 없는 모란꽃이 있나요? 모란꽃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당나라 때 그게 미감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미감. 당나라 사람들은 요즘은 우리가 살찐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당나라 때나 이런 때는 살찐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아름다운 여자였었어요. 지금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조금 지금 살집이 있는 분들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나라 때 미인관에 보면 조비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비연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여자래. 그러니까 굉장히 얍실얍실하고 작고 그다음에 늘씬한 여자, 그런 여자를 선호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인풍이. 근데 당나라 때 양귀비는 굉장히 뚱뚱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만한 것이 좋으냐, 그 다음에 약간 마른 것이 좋으냐는 시대마다 다 인식이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살찐 거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배 나오면 뭐 부장님 포스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린애들 그 보약 같은 거 먹여갖고 살찌게 하고 이런 집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굉장히 후회할 만한 일이죠. 그렇게 보약으로 살찐 체질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미감들이 바뀌는데 모란꽃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풍입니다. 그게. 근데 예전에는 모란이 최고로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꽃 중에 임금은 모란, 그 다음에 꽃 중에 재상은 작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중군자는 연꽃, 이렇게 그렇게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꽃에도. 그 당시 선덕여왕은 남편이 있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문왕이라고, 그게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을 경우 그걸 갈문왕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선덕여왕의 남편은 왕이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니까 그런 칭호를 이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문왕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남편이 있었는데 아마 홀로 됐을 거예요. 나중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홀로 있는 거를 놀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향기 없는 모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당하고 선덕여왕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신하들 앞에서 위신이 떨어지죠. 그것도 다른 나라 임금이 그렇게 보내는데, 황제가 그렇게 보내는데 얼마나 체면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그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죠. 북한의 김정일을 뭐 악의 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일은 뭐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약한 사람은 원래 그렇게 참는 겁니다. 하지만 권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했을 때. 그래서 지은 절이 분황사예요. 분황사.
분향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분향사.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선덕여왕이 그 충격을 딛고 다시 국론을 화합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분향사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는 향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런 이름을 지은 아주 뭐 재밌는 절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거기 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모전석 탑. 이렇게 분향사 탑이 있는데 그 탑 안에서 나중에 유물을 발굴할 때 뭐가 나왔냐면 바늘, 그 다음에 실패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여성용품이 나옵니다. 여성용품이. 실제로 그렇게 자기 개인용품을 넣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상원사에서 그 문수동자상에서 세조 옷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발언이 들어갈 때 그럴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덕여왕과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군사력에 약간 무력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종교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유물이 바로 이런 첨성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미산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또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나를 수미산 정상에 묻어달라. 도리천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도리천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덕여왕 무덤 아래쪽에 나중에 문무왕 때에 사천왕사가 들어섭니다. 사천왕천은 도리천 밑에 있어요. 아까 이 중턱에 해당하는 게 사천왕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덕여왕의 어떤 예지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 수미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선덕여왕의 어떤 일생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미산이 아닌가라는 식의 이제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말고도 요즘 수미산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카일라스산입니다. 카일라스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들어서 저 카일라스산 불과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10몇 년 전부터 저 카일라스산이 신성하다. 그다음에 저게 이제 수미산이다. 이래가지고 저기를 순례를 하고 이렇게 돌아요. 저 산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뭐 이렇게 성지순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실제로 힌두교에서도 성산이고 인도에 자이나교가 있어요. 자이나교에서도 성산이고 그다음에 티베트 본교라고 티베트 무속신앙 같은 그런 토속 종교 그쪽에서도 성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성산의 이미지가 강력하고 그다음에 저 산을 워낙 신성하게 보는 쪽이 많으니까 저게 수미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모객을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이제 수미산이 아니고요. 저 카일라스산은 향산이래요. 카일라스산은 불교 우주론에서 보면 카일라스산은 향산이에요. 향산. 그래서 이게 수미산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닙니다. 이 카일라스산이 수미산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해져요. 왜? 신화 속에 있는 산이 현실에서 존재해버리면 그러면 그 모든 신들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올림푸스 산이 현실에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제우스는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향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논문으로도 밝혀놨고 그다음에 일본 학자도 이거 향산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향산이라는 게 여기에 건달바가 산대. 건달바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건달 이런 거 하는 얘기 있잖아요. 건달 뭐 양아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건달 깡패 비슷한 뭐 이런 그런 용어 있잖아요. 그 건달이 여기 살아요. 인도 전설에 의하면. 근데 그 건달은 향만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냐면 신들을 위해서 고급 신들을 위한 기쁨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건달이에요. 건달. 그러니까는 천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원래는 천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향만 먹고 음악을 연주하고 뭐 이렇게 사는 하급 신들이에요. 하급 신들. 그래서 건달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나?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연예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예인.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인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는 지금은 연예인을 좋은 직업으로 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이제 딴따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비하하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조선시대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일 안 하고 쉽게 말해서 무의도식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인식들이 전환돼서 건달은 무슨 약간 더부살이 하는 사람 같이 아니면 깡패 같이 남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 이런 식 인식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일라스 같은 게 향산이고 힌두교에 의하면 이 산이 좀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강렬해 보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쉬바신 힌두교에 신이 있어요. 시바신이 산다는데요. 그 시바신이 뭐 하는 신이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그 요가의 창시자가 시바신입니다. 요가의 창시자. 그래서 이 카일라스 산에 살면서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 있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바신과 관계된 재밌는 게 바로 이러한 거죠. 이 밑에 있는 이 산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시바신이. 그다음에 인도의 힌두교 신들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인도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혼한 수행자 아니면 그다음에 독신 수행자. 그러니까 불교 같은 계열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계열도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부인이 파르바티입니다. 누가 남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슴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가슴이 막 엄청 크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지금 사진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 밑에 저 판같이 생긴 게 지금 카일라스 산이에요. 밑에 깔고 앉아있는 그 판같이 생긴 게 카일라스 산이고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뭘 들고 있지. 그게 악마, 라바나라고 하는 악마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다고. 원래 저게 이제 스리랑카의 아마 군주였을 거예요. 저 라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스리랑카의 군주고 그 나중에 이제 스리랑카가 인도에 정복되면서 그냥 악마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악마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이 라바나가 시바신을 해치우기 위해서 산 전체를 들어서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대목이에요.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시바신은 자기 마누라 찌찌를 만지면서 발끝으로 딱 누르니까 산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악마보다 훨씬 세다. 악마가 총력을 다해서 그렇게 무언가 시바신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냥 발끝으로 살짝 누르니까 악마는 꼼짝도 못한대. 엘로라 석굴에 있는 인도에 가면 아잔타 엘로라 석굴이라고 있거든요. 엘로라 석굴에 있는 부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지금 카일라사나트 사원이라는 거거든요. 엘로라 석굴에서 가장 큰 사원. 엘로라 석굴 갈 때 입장료를 내지만 여기 들어갈 땐 또 입장료를 한 번 더 냅니다. 굉장히 대단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 세계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가장 거창한 유물로는 제가 이런 걸 칩니다. 이걸 칩니다. 산 하나 전체를 깎았어요. 산 하나 전체를 깎는데 이게 이제 사원 전체 전경이에요. 전체를 깎는데 가장 놀라운 거는 석굴암 같은 거는 이렇게 붙였잖아요. 하나하나 판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산 하나 전체를 조각하려고 아예 설계가 나와가지고 붙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통조각이에요. 전체 통조각. 그러니까 산 하나를 놓고 전체를 통으로다가 조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수학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산 잘못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를 더 깎아버리면 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 하나만 깎는다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를 깎아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 하나 전체를 저렇게 깎는다는 거는 뭐 대단한 일이죠.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시황의 무슨 뭐 병마용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게 훨씬 더 대단합니다. 훨씬 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 정도 찍어가지고는요 감각적으로 잘 안 와요. 너무 큰 거는 너무 크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사진에 잘 안 들어옵니다.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사진 찍어 놓으면 이게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가라는 게 잘 안 옵니다. 근데 가보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이 카일라스아나트 사원, 이 카일라스 산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묘사해 놓은 거예요. 시바신이 산은. 그래서 이런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가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게 전체를 다 이렇게 붙인 거 하나도 없이 전부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신이 살고 있는 카일라스 산을 조각해 놓은 겁니다. 저 밑에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지금. 이게. 산 하나 전체를 막 통째로 깎아버리는 거니까. 이 카일라스산은 그래서 향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 시바신이 사는 산이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저거를 자꾸 수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논문도 발표를 하고, 저거는 수미산이 아니라고 논문도 발표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논문을 보고 안 믿는 게 아니고 방송들에서 이제 문제를 자꾸 만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초파일 특집 이런 방송에서 자꾸 이런 데를 가면서 이제 수미산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들을 해요. 이제 경치 보여주면서. 그런데 원래 방송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일반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해요. 아무튼 카일라스산이 수미산이 되면 안 돼.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왜 수미산이 중요하냐면 수미산의 구조대로 절이 지금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 표는 지금 짧게 보이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절, 이건 지금 부산의 범어사입니다. 범어사. 밑에 보시면 일주문 이 수미산 맨 밑에예요. 수미산 맨 밑에. 아까 첨성대 같이 수미산을 그리면 요 맨 밑에가 일주문.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이 천왕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탈문. 구리문, 해탈문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대웅전은 여기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미산 바깥쪽으로는 향수회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른다고 돼 있거든요. 바다가 이렇게 싸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하는 게 뭐냐면 절에 가면 언제나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가죠. 다리를 건너가.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미산 우주론을 바탕으로 해서 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미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수미산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학적 지식으로 맞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얘기를 하느냐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면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 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큰 절들은 전부 다 이런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도사. 통도사 같은 경우도 내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제 산지가람 같은 경우는요. 이건 월정사에 산지가람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불국사 같은 경우는 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37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 자체를 다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이제 축대 같은 경우가 불국사 생각하면 이런 축대 같은 게 생각나는 게 전체를 다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축대 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 짓는 거는 쉬워요. 집 짓는 거는 나무 베다가 지면 쉬운데 축대 쌓는 거는 중장비가 없으면요. 이게 인력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적인 사찰은요. 불국사는 막 정부 주도로다가 김대성이 정부 주도를 해서 만든 사찰이고 그게 무슨 사찰이냐면 신라가 통일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고구려인 백제인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가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신라가 전체를 통일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차별을 했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를 차별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다가 융합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건설되는 게 불국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유신이 계백을 죽였잖아요. 결국 계백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계백은 어때요?
계백이 굉장히 재밌는 장군이에요. 중국에도 그런 장군은 몇 없어요. 전쟁에서 졌는데 이름이 나요. 장군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이기라고 노는 게 장군입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지면 그게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계백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졌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유신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유신의 신라적 입장에서는 계백은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유신은 정당하니까. 그렇게 되면 백제 사람은 계속해서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분모로 뭘 잡냐면 부처님 나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쉽게 말해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같은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계백도 자기의 충성심을 타당하게 변증받을 수 있고 김유신도 충성심을 변증받을 수 있지. 둘 다 양립할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 나라에서는 신라나 백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든 절이 불국사예요. 부처님 나라절. 부처님 나라절.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건 국가 프로젝트니까 털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토목공사,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국사가 들어서면서 통일신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런데 일반적인 절들은 털을 민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절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폐사지 이런 데 보면 꼭 어떤 전설이 있냐면 폐사된 절에는 빈대가 들끓어서, 이런 전설이 있어요. 빈대가 들끓어서 그 절이 망했다, 이렇게 없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빈대가 들끓는다고 사람이 못 살겠어요? 그 물길이 바뀐 거예요. 계곡의 물길이 바뀌면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사람이.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남아있는 절들을 가보면 전부 다 계곡 옆에 있습니다. 계곡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절은 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산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부처님은 도시의 절을 만들었어요. 원래 도시의 절을 만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지만 도시에 만들었는데, 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절이 남아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거치면서 도시에 있는 절들은 다 유생들한테 뺏겼어요. 자기 집으로다가 바꿨다고. 집으로 바꾸거나 안 그러면 뭐 서원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옥 건물은 특징이 조립식이에요. 전부 이렇게 짜맞춤식으로 해서 조립을 하거든요. 못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을 옮겨 지을 수도 있습니다. 뜯어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면 돼요. 블록 장난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필요하면 저를 쫓아내고, 쉽게 말해서 스님들을 쫓아내고, 권위가 있을 때 쫓아내고 그거를 갖다가 놓고 자기 집으로다가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절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게 되고 산에 있는 절들만 상대적으로 남는 거예요. 산에 있는 절들은 가서 없애려니 없애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잠깐 걸어가야 되는, 해인사 예를 들어서 내가 유생인데 조선시대 때 해인사를 내가 불을 지르러 가려고 해. 그러면 거기 가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가면 스님들이 불 내주세요 뭐 이렇게 가만히 있나?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조금 데리고 가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사람 죽이려고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사람 못 살게 하려고 간다기보다도 한 두어 번 하다가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있는 절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도시는 배경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도시절은 다 없어지고 산에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기에 산에 있는 절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절이 원래 있는 거예요. 황룡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진흥왕이 대궐을 지으려고 털을 밀다가 거기서 용이 올라와서 그게 황룡사가 되는 거거든요. 임금이 도시 중앙에 살지. 쉽게 말해서 지금 서울시청 하면 서울시청이 중앙에 있는 거지 산에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절은 다 도시에 있어요. 원래 큰 절들, 좋은 절들은 원래 도시에 있는 거고, 사실 산에 있는 절이 그렇게 좋은 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B급 사찰들이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A급 사찰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월정사터도 보시면 물이 이렇게 앞으로 계곡이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이 앞으로 발전하지를 못해요. 계곡이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하천을 준설하고 다른 데로 바꾸고 물길을 바꾸고 이게 가능한 얘기지만 예전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곡을 따라서 옆으로 커집니다. 통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옆으로 커지는 거예요. 옆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지가람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 형태에 따라서 계곡 형태에 따라서 절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국사 같은 절은 계단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부처님이 나와요. 왜냐하면 터를 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계곡 사찰은 이 룰을 지키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계곡에 따라서, 산에 따라서 터가 고르지 않으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터에 맞추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절마다 가보면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몇 가지 룰은 공통적입니다. 몇 가지 룰은 공통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문 구조, 문 3개,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 그런 3개의 문은 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지금 수미산과 관련돼서 존재한다는 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인도 초기 불교를 대표하는 기원정사입니다. 수다타 장자가 그 당시에 7층 건물을 부처님 당시에 7층 건물을 올렸다는 이 기수급고도권이에요. 부처님께서 여기서 19년에서 23년 정도를 사셨습니다. 경전마다 좀씩 다르게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경전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여기서 이제 설법이 돼요. 그리고 제일 이제 유명하게 대승경전으로 얘기되는 거는 이제 금강경 처음 딱 열면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도권에 계셨다. 이렇게. 근데 이 절이 만들어지는 걸 봐도 이거는 도시 사찰입니다. 그 당시 이게 제타태자라고 하는 태자의 휴식공원이에요. 휴식공원에다가 그거를 이제 금을 깔아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을 깔아가지고 그 관계된 아주 진기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기는 그렇고 우리는 이게 지금 내용의 특성상 그런 거를 다 자세하게 하기는 그렇고 부처님께 그 수다타 장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디다 절을 지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이제 방사건도 4분율 방사건도 같은 데 보면 어디다 절을 지어야 됩니까? 절의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을 안에 짓되 조금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초기 불교 때는 절에서 밥을 안 해 먹었습니다. 스님들이. 그래서 탁발을 하거든요. 탁발. 그래서 탁발을 하면 뭐냐면 절에서 나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얻으러 다녀야 돼요. 민가까지. 너무 멀면 배 꺼져서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서 그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탁발을 하고 그러면 이게 뭐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이 용이하게. 게다가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한 여름에는 40도에서 55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면 못 걸어 다닙니다. 사람이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이 음식 얻는 게 있어요. 이 탁발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탁발 이래가지고 빌어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스님을 걸사라고 옛날에는 했었어요. 빌어먹는 선비 뭐 이렇게. 근데 아무리 뒷글자를 좋은 글자를 붙여도 앞에서 빌어먹는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일이 없습니다. 뭐 그냥 얘기해도 아이 빌어먹을 놈 이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문화가 다른 겁니다. 중국하고 인도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유사일해로 굶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운 기후에 아열대 더운 기후. 그러니까 먹을 거는 풍부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반까지 보릿고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도 모택동이 흑묘백묘론 그래서 자유 경제 원칙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시장을 개방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환경도 우리나라 정도 위도가 되면요 약간 춥습니다. 지금 요즘 많이 따뜻해져서 그런 거고 옛날에 더 추웠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만 해보셔도 더 추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건요 불만 데펴놓으면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인도는 아침에 한 밥을 점심에 못 먹습니다.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걔네는 최대한 그런 상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뜸 들일 때 걔네는 물을 빼요. 아예. 그렇게 수분량을 최소화시켜요. 율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짠 주스는 오후에 먹지 마라. 술이 돼요. 자연 발효가 돼요. 약간 자연 발효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음식을 해서 두고 먹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음식 같은 걸 준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가족이 먹을 만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대대로 이렇게 음식이 남던 문화 쪽에서는 있잖아요. 더 손이 커요. 그러면 음식을 딱 많이 하게 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식이 남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버렸다가 잘못하면 병균이 돌아요. 돌림병이 돈다고. 그래서 땅에다 묻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음식을 버린다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음식 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일반 사람들이 밥 먹기 이전에 돕니다. 일반 사람들이 밥 먹기 이전에 돌아요. 그게 탁발이에요. 그러면 내가 밥을 이만큼 했는데 이거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수행자한테 먼저 줍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이 탁발할 때 절대 말을 해서도 안 돼요. 탁발 끝나고 음식을 주고 난 뒤에 말을 합니다. 축원을 해주거나 안 그러면 뭐 법문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고맙다는 소리도 하면 안 되고. 왜? 내가 좋은 음식도 준비하고 나쁜 음식도 준비했는데 뭐 나쁜 음식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법문을 너무너무 잘하고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혹하게 하면 원래는 안 좋은 음식을 주려다가 좋은 음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호감이 생기니까. 뭔 뜻인지 알겠지? 그거는 수행자에게 또 다른 집착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를 합니다. 인도에서는 주는 사람이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안 받아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인도 거지들은 지금도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뭘 받았을 때 내가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적선하겠느냐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탁발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도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지들은 밥 먹은 뒤에 돕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수행자하고 거지하고는 달라요. 거지하고는 다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절에서는 점심밥이 빠른 겁니다. 점심공양. 부처님 사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10시에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10시에 드시지? 한 바퀴 먼저 돌고 일반 사람들 먹는 식사 시간보다 먼저 빠르게 탁발을 돌고 그 음식을 옛날에 드셨기 때문에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드시는 시간에 조금 지나서 이제 신도들이나 일반 스님들도 이제 공양을 하죠. 그래도 12시 이전에 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월정사에 있는데 저희 점심 공양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죠. 이유가 뭐냐면 먼저 그렇게 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탁발 문화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절이 마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은 마을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인도절은 마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절은 도시에 있다는 거, 원래 절은 도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 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특수한 이유들에 의해서 산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수행하기도 좋고, 그래서 산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절은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산에 있는 절들은 그 지형에 맞추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잘 안 나온다는 거. 그 정도를 배경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하는 얘기로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구조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형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